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그 존재감을 스스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사명감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요 예시는 이렇게 그 독재라고 하는 중국의 현실 속에서도 30대의 이 젊은 의사가 아직 어린아이도 어린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죽어가는 모습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죠.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사명감이 있어서 저런 용기가 날 수가 있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은 사명감이 있어야 정직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리원양 의사처럼 그 이제 굉장히 어렵게 자랐잖아요, 링컨이. 그래가지고 한 두 가지 책에서 한 이렇게 세 가지 예화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10대 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슈퍼 같은 데서 일을 했대요. 자기가 이제 물건 팔고 하는데 잔돈을 3센트를 못 준 거예요.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이 3센트를 저녁 때 이제 정리 계산을 해보는데 이게 3센트가 남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분한테 거스를 돈 안 드렸구나. 그래가지고 동네를 물어 찾아가서 3센트를 드리러 가요. 아주머니셨는데.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선 왔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바보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드리니까 야 이거 팁이야. 너 가져.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드리고 왔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어떤 자기의 그런 습관화된 그런 인격이 훗날 이제 백악관으로까지 초대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됐겠죠. 그 다음에 찬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게에서 이제 밤에 이렇게 며칠 지나서 밤에 한 중년 아주머니한테 갔어요. 차를 좀 들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까 이렇게 다녀가신 뒤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덜 드렸다는 거예요. 40만 원. 그래서 그걸 조금 덤으로 해서 더 가져왔다. 정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팔므로써 상대가 행복했으면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이유를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생각은 그렇게 해요.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 상대방도 모르잖아요. 더 줬는지 덜 줬는지.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게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텐데 이 어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20대 때 이제 이분이 그 세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체국장이에요. 아주 시골 동네. 우체국장이면 높죠. 근데 이게 높은 게 아니라 한 명이 우체 배달 부속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배달하고 우체국에 와서는 이제 행정적인 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이러면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천재 같은 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체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나서 변호사 시험에 붙어서 변호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또 흘렀어요. 근데 이 변호사 사무실에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우체국장 할 때 혼자 일하니까 링컨이 17달러를 맡겨놨다는 거예요. 어디에 보내달라고. 근데 이제 그게 뭐 그 우체국이 자기 건 아니니까 문을 닫았는지 그게 이제 사라졌으니까 물어서 이 양반 변호사 사무실에 온 거예요. 아 예를 들어 그분 이름이 찰스라면 찰스 선생님 그러셨군요. 잠깐만요 하고 그 구석에 가서 누렇게 변색된 봉지 그걸 들고 와요. 그걸 자기가 안 쓴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존재는 사실은 내 존재는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듯이 나로 인해 100년 동안 좁게는 내 가족, 조금 넓히면 내 지인들, 조금 더 넓히면 뭐 나라 또는 세계. 여기에 유익함을 요만큼이라도 주고 떠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설정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사명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투루 안 하는 거죠. 내 편익을 위해서 안 하는 거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면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엔리코 카루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아주 그 노래 기가 막히잖아요. 친구하고 이제 선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요. 술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점원이 뉴욕에서 점원이 카루소 선생님 오셨다는 걸 카루소를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주방장한테 주방장님 카루소 선생님 오셨어요. 그 주방장이 그냥 용기하다 말고 왕팬인 거예요.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꿈이 있다면 선생님 노래를 직접 듣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이번 공연에 못 갑니다. 아, 정말이에요? 아, 그럼 정말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부르리라. 그리고 그 허름한 식당에서 멋지게 노래를 불러요. 노래 부르기 전에 선생님 노래를 불러주신다니 영광인데 제가 이런 복장으로 노래를 들어도 되나요? 왜 이렇게 이런 가요 같은 게 아니라 저런 노래들은 정장 입고 어딜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듣는데 옷이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식사를 다 하고 친구랑 나왔죠. 나오는데 친구가 그래요. 야, 넌 채통도 없이 어디 이런 데서 노래를 부르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친구는 주방에서 최고의 요리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죠. 전문가 아니니? 나는 그런 건 못해. 다만 나는 입을 통해서 그 행복을 나눌 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 멋진 무대 또는 이 허름한 이 공간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면 되지. 멋있죠? 이게 사명감이 있어야 이런 행동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저는 이 책에 들어있는 건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물을 휘발유로 바꾸는 연구로 평생을 애쓴 50대 아저씨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동화 같은 얘기죠.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논리적으로 다 돼야 되는데 평생을 이것만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 안타까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히말라야 저 동굴 속에 대가가 있다. 이 대가한테 이 사람 모르는 게 없다. 한번 가봐라. 근데 거기 가려면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돼. 혼자만 올 거, 걸어서 올 거, 고생하면서 오라는 거. 그리고 만나게 되면 딱 한 가지만 물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정말 1주, 2주가 걸려서 힘겹게 동굴을 찾아갔어요. 계세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70대에 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세상의 이치를 70대 노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래요. 이 아저씨 고생하셨어요. 아시죠? 딱 한 가지만 질문하실 거예요. 네.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감이 없으면 이렇게 주변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설정해 놓은 것이 강하지 못하면 이렇게 늘 주위의 바람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위대함을 성취하고 돌아가신 어른들의 족적을 보면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다 비난받았어요. 병신이라, 바보.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걸 제가 책을 여기 못 찾아서 못 찾았는데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가 첫날 강의에서도 이제 제 애 낳을 때 이렇게 애 엄마는 아파서 그냥 산통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 단추 이거 한번 이거
거기 안 잡히려고 막 피했다는 이런 고백도 드렸었잖아요. 어머니란 존재는 우리가 남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저희 집사람 처녀 때는요, 이렇게 바퀴벌레 같은 그거만 눈에 만약에 들어오면 엄마 하고 소리쳤어요. 놀래가지고. 그리고 소파 위로 막 올라가고, 결혼 초기. 그런데 애를 낳고 나서부터는 딱 소리가 나면 딱 보면 애가 기어다니고 있는데 바퀴벌레 가는 걸 이제 저 안 불러요. 도망갈지 모르니까 딱딱 쳐서 잡아요. 그리고 첫 임신을 했을 때 이제 배가 아직 이렇게 표시가 안 날 때 그 옆에 다 이제 나사의 그 백인들 이제 가정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거기 주위를 이제 이렇게 걷고 운동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조금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런 것 같아요. 배가 좀 나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배가 나오면 무게중심 때문에 이렇게 몸이 뒤로 젖혀지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걸 부끄러워가지고 그럴만도 해요. 저는 뭐 일 나가니까 뭐 그런 걸 못 보는데 드디어 분만일이 왔어요. 제가 병원에 갔죠. 그러니까 거기 관장하더라고요. 이제 배설물을 다 뽑아내려고 그러나 15분을 참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마렵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흑인 아주머니, 또 백인 아주머니 그리고 신랑들도 다 들어와 있고 드디어 우리 집사람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화장실 갔다 오라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러고서 가는데요. 이게 옷이 어떻게 돼 있냐면 뒤에서 묶는 거예요. 일자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걸을 때마다 엉덩이 여기 갈라진 틈이 다 보여요. 이게. 근데 뒤에는 흑인 아저씨, 백인 아저씨 이거 다 있는데 여자들끼리만 좀 상관없는데 그걸 본인은 이제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거 하나도 다른 남자 외부 사람한테 못 보일 만큼 이렇게 내성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기를 위해서 지금 고무도 당당하게 궁둥짝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저는 감동했어요. 그게 어머니란 존재들이 그래요. 고전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부끄러우면 어쩌지 어쩌고 이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했다면 어머니가 되는 순간서부터 여인들은 강하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남자들이 좀 불쌍해요. 기껏 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사랑을 다 받고 있다가 왕처럼 애가 생기는 순간서부터 이제 엄마들의 관심은 애들한테 가고 이게 한 10년, 20년 가까이 애들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의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한 20여 년 이렇게 아이들한테 정성을 다 쏟고 나서 이제 신랑을 보면 남자들은 대접도 못 받고 저만 그런지 우리 친구는 어떤지 그래서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이렇게 놓고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세상은 약하디 약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만들어내 놓고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최고의 건강하고 똑똑한 남자를 선택해서 우리는 겉으로는 남자들이 선택을 했다고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선택받는 척하면서 선택을 하는 건 여자이지 않았나.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순간은 더욱 강해진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여고생 딸하고 사는데 여고생이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냥 이렇게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데려다 주죠. 손을 잡고.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에 엄마가 그럽니다. 얘야, 엄마가 이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널 데려다 줄 수가 없어. 혼자 가. 그랬더니 서운하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막 버스 타다 넘어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엄마를 원망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두고 봐. 내가 기어이 엄마 없이도 내가 다닐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할 거야. 이게 이제 사실 엄마에 대한 그런 분노가 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6개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학교 앞에 도착을 해서 이 교문을 가는데 교문에 경비 아저씨가 계셨어요. 경비 아저씨가 학생, 저 뒤에서 손을 들고 있는 게 어머니 아니시니? 그 6개월 동안 엄마는 늘 따라오셨던 거예요. 그걸 왜 그런지 짐작하죠. 언젠가는 자기 없이 먼저 죽을 사람이니까 아이 스스로 홀로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걸 아이는 이렇게 원망하면서 아주 독하게 자기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넘어지고 쓰러져서 혼자서 그냥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저 뒤에서 못 본 척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쏟았겠어요. 이런 행동이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소명감, 사명감, 어머니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사명감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왜 살고 있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아내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이지? 어떤 존재이어야 하지? 자식들에게 있어서 이 엄마는, 이 아빠는 어떤 존재를 비춰줘야 하지? 내 직장에서의 나는 직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줘야 하지? 나는 어떤 유익함을 주고 있지? 어떤 유익함을 주어야 하지? 이것을 찾는 것이 자기 소명을 찾는 거죠. 뭐 국회의원하고 계시죠? 이분의 심, 버려야 할 것이 뭔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 삶의 이유였던 존재의 이유, 내 몸의 전부였던 것을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나무는 생절정에 삽니다. 여기서 묘하죠. 평생을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는 존재하고 있다면 그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아름다운 잎사귀와 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나만 보기 위해서 감춰두는 게 아니라 남에게 다 내놓고 떨어지게 돼. 이때 나무는 생의 절정에 산다. 이것을 아마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죽을 때 아마 느낄 거예요. 죽을 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것은 그 저자가 말기 암을 겪고 계시고 곧 돌아가실 분들 호스피스라고 그러나요? 그 활동을 쭉 하면서 그 기록이에요. 아주 글도 번역을 유시화 선생이 그 글을 잘 쓰시잖아요. 그 어른이 써서 그런지 읽기도 너무 편하고 책을 읽기 두꺼운데 술술 읽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글을 쓴 이유는 살아있는 건강한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 깨닫는 것을 지금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이런 의도가 있었겠죠. 내 것을, 내 지식을, 나의 친절을, 나의 건강함을 끊임없이 주위에 이렇게 전하는,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마치 어머니가, 아빠가, 내 자녀가 쑥쑥 커서 걸을 때 행복을 느끼듯이, 그리고 그 녀석을 또 공부시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할 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성과를 낼 때 그걸 바라보는 엄마 아빠는 행복하듯이 끊임없이 나 아닌 타자에게 내가 유익함이 되어주는, 이럴 때 나무의 존재 절정에 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한번 영상 한 4분짜리인데요. 이게 옛날 거라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특히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켜라든지 짜증나는 너도 짜증 안 나게 해주시면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나. 힘들어요. 이러면 불편한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오.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바꾸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고소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그냥 딱 놓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시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세관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이거 귀가 밥에 있나요? 3차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럴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보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다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것에도 일리가 있죠. 놀랍잖아요. 우리는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반응하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옆 사람들한테 이 친구가 얘기했듯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 표정을 좀 보실 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표정이 천사 같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언어와 이 표정 이런 몸이 그대로 일치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따뜻한 말, 상대를 오히려 기를 살려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게 나에게는 좋다.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술의 원칙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몇 가지 공부를 할 텐데요.